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대희 서울치과의 이대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치부 발치 즉시 식립에서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앞쪽의 빈 공간 내에 보통 인트라소켓 그래프팅을 하게 되는데 어떠한 재료로 하는 것이 좋을 거고, 또한 그것이 어떠한 재료상의 문제나 또는 여러 술기상의 문제로 인해서 어떠한 부작용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이것이 발현이 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 경험을 토대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2013년도에 5번째 ITI 컨센서스에서 특히 상악 전치부의 발치 즉시 식립에서는 여기 보이다시피 프라이머리 스테빌리티를 위해서 그 루트 에이펙스를 지나서 관통해서 약 3mm 정도 이렇게 해서 이니셜 스테빌리티를 얻어야 되고, 어큐트한 인펙션이 없어야 되며 소프트 티슈는 건져내야 되고, 또한 틱한 게 좋겠고, 페이셜 본이 1mm 이상 정도로 두껍고 소켓월이 인텍트한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이제 팔라탈 사이드를 통해서 드릴링을 하게 되고, 특히 임플란트를 심을 때 이 팔라탈 쪽이 코티칼 본에 걸려서 버칼 쪽으로 이것이 임플란트가 회전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면서 임플란트를 심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임플란트의 위치가 보통 뼈에서부터 2mm 언더에 심게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시멘트 에나멜 정션이나 또는 페이셜 진집을 마진해서 약 3.5에서 4mm 정도 깊이 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빈 공간이 보이는데 이 인트라 소켓 에어리어에 이 호라이전탈 갭에다가 뭔가 집어넣어야 되죠. 집어넣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추구하는 바는 바로 본그래프트가 리소프션이 좀 적게 되는, 즉 리모델링이 적게 되는 로우 리소프션 레이트를 보이는 그러한 뼈를 집어넣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본그래프트를 할 때 어떤 분들은 힐링 어버트먼트나 또는 이메디에이트 로딩으로 해서 그냥 일반 어버트먼트를 놓고 또는 계획된 어버트먼트를 놓고 그 후에 본그래프트를 하게 되면 이 본그래프트 머티리얼이 요 힐링이나 어버트먼트 주변 위로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즉, 이 임플란트 플랫폼보다 위로 올라오게 되면 이것들이 나중에 임프레션을 뜨고 정식 보철물을 한 후에도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이 잇몸 주위에서 이물 작용을 해서 인펙션이나 인펙션까지는 아니더라도 인플라메이션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일단 커버 스크류를 하고 그 임플란트의 플랫폼 위로 그래프트 머티리얼이 올라오도록 하지 않으면서 정리를 한 후에, 그리고 어버트먼트라든지 또는 그 힐링을 하고 그리고 슈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심스럽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다 보면은 슈처하다가 좀 밀려 올라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힐링이 됐지만 나중에 임프레션을 뜨려고 힐링 어버트먼트를 제거하고 나면은 이렇게 하얀 뼈 같은 것들이 쥔지바 레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만약에 잘 보이면은 꺼집어내기가 어려우면 모르겠지만 바로 이렇게 표면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제거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로우 리소프션 레이트를 보이는 리모델링이 늦게 되는 그래프트 머티리얼은 어떤 것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종골 또는 합성골 중에서 HA나 BCP, 베타 TCP는 안 되죠. 빨리 흡수가 되니까 HA나 BCP 계열의 합성골이나 제노그래프트, 이 두 개가 그 로우 리소프션 레이트를 보입니다. 그럼 일단 합성골을 먼저 보면요. 합성골을 만드는 회사는 굉장히 많죠. 합성골을 쓰는 이유는요. 많은 임상가들이 이것은 뼈가 잘 안 되지만 크게 문제가 없는 데다가 집어넣자. 즉 인트라 소켓 같은 데나 아니면 사이너스 같은 데 집어넣으려고 하죠. 2002년도에 발치 즉시 식립을 하면서 합성골을 집어넣었더니 이것이 2015년도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뼈가 안 됐다는 거죠. 뼈가 안 되고 그래프트 머티리얼이 그냥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래프트 머티리얼이 이렇게 돼 있죠. 삐져나오려고 하고. 다행히 환자분이 잘 모르고 있다 뿐이지 이것은 버칼본이 상당 부분 녹아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뼈가 있었는데도. 2014년에 제가 한 케이스인데요. 창피하지만 10월 20일에 발치 즉시 식립을 하면서 상악 2번이죠. 여기에 이제 임플란트를 심고 그리고 그 인트라소켓 그래프팅으로 합성고를 사용했습니다. BCP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2년 지났고 그리고 3년 지났습니다. 뼈는 어느 정도 있죠. 이쪽은 약간 모자르다고 할지라도 대신 이 어버트먼트의 모양이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그런 모양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 어버트먼트가 너무 두껍다는 거예요. 메조디스탈로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버커링구알로도 두꺼운 것이죠. 이 임플란트의 플랫폼에서부터 보철물의 마진에 이르기까지의 이 어버트먼트의 이 프로파일, 이머전스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것이 심미에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임플란트의 생존에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어버트먼트를 그레이드 3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버트먼트가 부러질까봐 이렇게 되게 두텁게 컨벡스한 타입으로 만들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처럼. 하지만 그 후에 그레이드 4에서 그레이드 5로 어버트먼트가 변화하면서 어버트먼트가 부러질 일이 별로 없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작게 그리고 최근에는 이렇게 컨케이브 타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요새는 이제 거의 저도 100% 커스텀을 쓰고 있는데요. 커스텀을 쓸 때 항상 이렇게 날씬하게 해서 소프트 티슈 디멘션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그리고 너무 어브럽트하지 않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행되는 이머전스 프로파일을 갖는 것이 잇몸에 좋고 그래야지만이 염증이 잘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미적으로도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이 환자분은 2019년도까지는 즉 2014년에 심어서 약 5년 정도까지는 괜찮았는데 2020년에 갑자기 오셨는데 이쪽이 염증이 생기고 잇몸에서 퍼스가 나오면서 CT를 찍어보니까 크레스탈본이 녹았어요. 멀쩡하던 게 왜 녹았을까? 어찌됐건 녹아서 이 세미루나 인시전을 이렇게 했더니 스레드가 비쳐 보이죠. 분명히 뼈 안에 있었던 것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 얘기는 제 생각에는 애초에 뼈가 안 됐다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바이탈본이 됐으면 이렇게 될 리가 없는 것이죠. 즉 그것이 바이탈본이 아니라 그냥 알로플라스트 자체 버칼본이 없어진 상태에서 알로플라스트 자체로 이렇게 남겨져 있다가 어떠한 뭐 입솔질을 세게 한다든지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염증이 발현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청소를 하고 디컨타미네이션 프로시저라는 것을 거치죠. 즉 메탈 브러쉬, 타이타늄 브러쉬 또는 뭐 스케일러 이런 것을 가지고 청소를 한 후에 케미칼적으로도 즉 테트라사이클린 소킹 같은 것을 하고 이리게이션을 하고 나서 이 부위에 이제 보바인 콜라겐 이것을 넣었습니다. 그 보바인 콜라겐을 하고 멤브레인을 덮었죠. 그리고 슈처했습니다. 슈처를 했는데 뭐 여기 약간 염증이 보이죠. 그리고 프라이머리 클로저가 잘 안 됐죠. 어찌됐건 힐링은 됐는데 이 부위가 아직 정상적으로 못 보입니다. 뼈가 안 생겼겠죠. 그래서 이제 힐링이 되고 난 후에 이 환자분과 의논을 해서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은 계속 안 좋아질 테니까 일단 디에피세리얼라이제이션 시키고 FGG를 했습니다. 많은 기대를 가지고 FGG를 했는데요. 그리고 4일 후고요. 10일 후인데 그리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좀 불안해서 환자분과 다시 의논해서 이 연조직을 증강시키자라는 고 해서 한 계획을 또 잡았는데 즉 임플란트를 둘러싼 버칼 수프라 임플란트 뮤코사와 그리고
이 버칼 쪽에 있는 쥔지바의 양은 1대 높이가 1이면 두께가 1.5다라는 그러한 법칙이 있습니다. 노자와의 리서치를 이제 한 것이죠. 이것은 자연치와는 역전인데요.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의 만약 임플란트가 이렇게 뭔가 좀 쥔지바가 얇아서 내려갔다. 그러면 이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자연치처럼 파셜 시크니스든 풀 시크니스든 해서 에피칼리 포지션드 플랩을 해서 릴리징 인시전을 하고 코로날리 포지션드 플랩을 했다. 그러면 그냥 뼈가 이제 쥔지바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임플란트에서는 블러드 서플라이가 안 좋기 때문에 이것을 스스로 올라가게 하려면 외과적으로 이 쥔지바를 두껍게 만들면 스스로 올라간다는 거죠. 두껍게 만드는 건 뭐가 있는가?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습니다. 소프트 티슈 오그멘테이션 테크닉은 과거에서 1965년부터 지금까지 많은 테크닉들이 있는데 뭘 사용하든지 좋겠지만 사실은 조금 예지성이 있고 또 쉽고 그리고 릴랩스가 적은 그런 방법을 택해야겠다 해서 저는 터넬 테크닉을 택했습니다. 터넬 테크닉을 여기다 하고 어쩔 수 없이 파셜 시크니스를 하는 게 좋은데 잇몸이 얇아서 풀 시크니스가 된 것이죠. 그리고 위쪽은 되도록이면 파셜로 하고요. 아래쪽은 어쩔 수 없어서 풀로 했습니다. 풀 투 파셜이 된 것이죠. 그리고 커넥티브 티슈를 떼서 이 안에 집어넣어서 두껍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슈처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사진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양치를 세게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잘 안 하셨죠. 6주까지는 양치질을 조심스럽게 하라 그래서 플라그가 묻어 있어서 이제 플라그를 제거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FGG를 했지만 그걸로 충분치 않아서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를 해서 뚱뚱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보강한 것이죠. 이 환자도 8년 전에 13번 캐나인을 발치 즉시 식립하면서 임플란트를 심고 그리고 그 인트라소켓 그래프트를 합성골로 했습니다. BCP를 가지고 했는데 8년 후에 왔더니 이 환자분 여자분이었는데 임플란트가 비쳐 보인다. 메탈 컬러가 보인다. 이런 주소로 왔습니다. 그래서 CT를 찍었더니 역시 뼈가 녹아 있어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분은 뼈가 너무 많이 내려간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본 그래프트를 먼저 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의 원얼 디펙트고 버칼본보다 바깥쪽에 있죠. 하우징을 벗어난 쪽에 있고 뼈가 잘 안 되는 타입에다가 임플란트는 더러워요. 이건 잘 뼈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동종고를 쓰면서 그리고 본 GBR의 컨셉으로 멤브레인을 고정하면서 두 겹을 쓰고 그리고 BMP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10일 후 사진이고 7년 후 사진인데 뼈가 어느 정도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특히 상악 전치부에서 이 버칼본이 2mm 정도의 바이탈본이 있어야겠다라는 것이죠. 그냥 임플란트를 심을 때 발치 즉시 식립할 때 2mm를 팔라탈 쪽에 한다고 뼈가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셀프 컨테인드 디펙트니까 뭘 넣어도 상관없겠지. 그리고 그냥 합성고를 집어넣는데 합성고를 집어넣은 것들이 뼈가 안 된 것들이 상당 부분 많다는 것이죠. 2mm를 유지해야지만이 그것이 뼈가 유지가 돼서 쥔지바가 내려가지 않는다. 즉 그런 얘기죠. 이것은 많은 선학들이 얘기를 했고 특히 스웨덴의 유명한 그룬도라는 선생님도 여기에 대해서 신신당부를 했죠. 왜 2mm냐? 아마도 코티칼본과 캔셀로스본이 공존하는 최소한의 두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인트라소켓 그래프팅을 할 때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발치 즉시 식립하고 임플란트를 심을 때 반드시 커버 스크류하고 그 높이까지만 고리식을 하고 힐링이나 또는 이메디에이트 로딩을 할 때 정해진 어버트먼트를 넣자.
즉 플랫폼 위로는 고리 식재가 올라오지 않도록 해서 연조직을 보호하자. 두 번째는 합성골이 문제를 일으켰던 거는 제 생각에는 뼈가 잘 안 되는 합성골도 문제지만 그래프트를 이렇게 다져 넣을 때 합성골은 압축 강도가 제일 낮잖아요. 이종골, 동종골 중에서. 그래서 잘 깨지는 거죠. 깨져서 그것이 염증 반응을 뼈도 잘 안 되거니와 염증 반응을 종내에는 일으키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는 콜라게네이티드 본의 사용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이틸리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그 발치즉시 식립에 대한 것인데요. 그 발치즉시 식립을 할 때 페리오돈 충치 때문에 치아를 발치할 때는 이렇게 페리오톰 같은 것으로 쥔지발을 이렇게 약간 분리시켜 놓고 알베올라 크레스트의 프랙처를 야기하지 않으면서 젠틀하게 발치를 하고, 그리고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드릴링을 하기 전에 이렇게 15C 블레이드 같은 것을 이용해서 거기 있는 정셔널 에피세리움을 없애주는 것이죠. 그리고 드릴링을 팔라탈 사이드에 하게 됩니다. 팔라탈 사이드에 하고 나서 저렇게 버칼에 이제 이 점핑 디스턴스에 해당하는 호라이전탈 갭 디스턴스가 있으면 콜라게네이티드 본 같은 것을 여기 적셔가지고 그것을 밀어 넣는 것이죠. 임플란트를 심고 본 그래프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 그래프트를 먼저 하고 임플란트를 심는 것을 여기서는 추천하고 있는데, 이 콜라게네이티드 본은 아무래도 버칼 쪽에 밀어 넣으면은 그냥 그 입자골과 달리 그게 잘 떨어지지가 않아서 압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아래까지 그 임플란트를 심고 뼈를 넣는 것보다 아래까지 그 데드 스페이스 없이 뼈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를 심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이오스 콜라겐 같은 걸 사용할 때는 저런 방식도 괜찮고, 입자골을 넣을 때는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임플란트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입자골을 버칼 쪽에 호라이전탈 갭 디스턴스 쪽에 집어넣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도에 제가 듣기로 NYU의 타노 같은 그룹에서는 인트라소켓 그래프팅 대신 할 때 이런 바이오스 같은 것 대신에 동종골 중에 캔설로스 본을 집어넣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들었는데 확실치가 않아서 제가 적기만 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확실하게 빨리 뼈가 되는 길이라서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인트라소켓 그래프팅을 하지만 버칼본이 조금 파괴됐거나 또는 많이 파괴가 됐으면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코로날 쪽이나 에피컬 서드 쪽에 엑스트라 소켓 GBR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럴 때는 디선스 디펙트가 있거나 또는 페네스트레이션 운두가 있거나 이럴 때잖아요. 이럴 때는 예전에 2004년에 이 미시간에 있는 홈레이 왕 선생님이 말했던 샌드위치 본 오그멘테이션 테크닉, 즉 임플란트랑 가까운 쪽은 자가골이나 동종골을 깔고 그 위에는 이종골을 깔고 콜라겐 멤브레인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야 이 컨투어 오그멘테이션도 되고 임플란트 주변에 뼈도 생기면서 오세오 인테그레이션도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저도 이제 이러한 디펙트가 있을 때는 발치 즉시 식립이지만 인트라 소켓 그래프팅이 아니라 디선스 디펙트가 코로날 쪽에 있을 때는 먼저 동종골이나 자가골을 먼저 깔고, 그리고 이종골을 깔고, 그리고 멤브레인을 힐링 어버트먼트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골을 조금 더 부셔야 되겠지만 자가골하고 이종골하고 멤브레인하고 필요하다면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까지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요. 또는 에피칼 서드에
페네스트레이션 운두가 있거나 너무 얇을 때에는 세미루나 인시전을 해서 이쪽에 고리식을 하는데, 이때는 그 임플란트가 직접 노출되거나 보통 그러지 않았고 그냥 얇으니까 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거의 엑스트라 소켓 GBR이잖아요. 임플란트가 노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이럴 때는 저는 동종골과 이종골을 섞어서 반반 50대 50 섞어서 하는 컴포지트 그래프트를 합니다. 보통은 이제 자가골과 이종골을 섞어서 하는 컴포지트 그래프트를 하는 것이 좋은데, 저렇게 조그만 그 GBR을 할 때는 자가골까지는 필요 없고 동종골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이때 오라그래프트라는 것과 제노그래프트 이종골을 사용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명망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동종골은 크게 퓨로스, 그다음에 오라그래프트, 라이프넷의 오라그래프트, 그다음에 머스큘러 스켈레탈 트랜스플란트 파운데이션의 약자를 가지고 있는 MTF, 그리고 아주 명망이 있진 않지만 써보니까 제가 괜찮았던 로키 마운틴, 위에 세 개보다는 작은 회사지만 거기서 나온 ICB 이런 것들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ICB는 요새 잘 공급이 되지 않고 MTF는 한국에 잘 안 들어오는 것 같고 퓨러스도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는 라이프넷의 오라그래프트를 즐겨 사용하는데요. 이 환자분인데요. 이쪽이 얇아서 썼잖아요. 여기에 GBR을 했죠. 오라그래프트와 이종골을 섞었습니다. 7개월 후입니다. 뼈가 잘 됐죠. 이렇게 7개월 만에 코티칼라이제이션이 된 것을 보면은 골은 잘 된 것 같습니다. 오라그래프트는 다 코티칼입니다. 물론 캔슬로스도 있는데 지금은 코티칼을 팔고 있는데, 어떤 분은 코티칼 동종골만으로 뼈가 잘 돼? 말도 안 돼. 캔슬로스랑 반반 섞어야지라고 말을 하신 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말도 맞지만 오라그래프트를 잘 몰라서 하는 얘기죠. 오라그래프트는 코티칼이지만 70%는 FDB고 30%는 DFDB예요. 즉 DFDB는 빨리 녹잖아요. 빨리 녹아서 오스테오 인덕티브하고 FDB는 좀 천천히 녹잖아요. 그래서 오스테오 컨덕티브해서 스페이스 메인테이닝과 그리고 오스테오 인덕티브 포텐셜을 모두 갖췄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국산의 그 동종골들은 대부분 입자가 되게 커요. 그런데 이것은 입자의 사이즈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패킹할 때 데드 스페이스를 줄이려고 이 공급률을 계산해서 다양한 사이즈를 합친 것이죠. 그래서 다른 국산 뼈들은 대부분 한 400에서 1200 뭐 이렇게 되게 좀 큰 입자가 많은데, 이거는 작은 사이즈부터 큰 입자가 골고루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을 배려해서 뼈가 잘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DFDB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디미네랄라이제이션 과정을 거치면 여기에 콜라겐이라든지 또는 성장인자가 가지고 있던 것이 노출돼서 어느 정도 오스테오 인덕티브한 그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DFDB를 한 것인데, DFDB 100%, MTF 같은 것은 DFDB 100%인데 그런 것들을 쓰면은 골 유도능은 있을지 몰라도 빨리 흡수가 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단점을 없애려고 두 개를 섞었다는 것이죠. 보통 이렇게 디미네랄라이제이션을 시키면 이렇게 아우터 사이즈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뼈가 되는 그러한 녹으면서 뼈가 되는 그런 현상을 보인다고 하는데, 확실히 DFDB를 가지고 칼바레 디펙트처럼 그 셀프 컨테인드 디펙트나 또는 그 발치한 데다가 또는 사이너스 같은 데다가 이렇게 쓰면은 확실히 FDB에 비해서 다른 것보다 뼈가 빨리 된다, 잘 된다, 많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대신 이제 쪼그라들고 리sorption이 되는 경향이 있었죠. 하지만 이것을 합쳤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환자분은 의뢰된 환자인데요. 이게 망가졌죠. 그래서 발치를 하면서
고리식을 하고 임플란트 심고 이쪽도 발치하고 임플란트 심었습니다. 근데 이제 환자분이 22번 부위의 임플란트를 한 5, 6년 전에 심었는데 항상 여기가 띵하고 아프고 이상하다. 그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잇몸도 붓고 퍼스도 나와 있고. 그래서 CT를 찍어보니까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의 동의하에 이제 PFM을 돼 있었는데 그걸 제거하고 이거는 기존의 어버트먼트죠. 그리고 이제 버칼본을 벗겨보도록 했습니다. 이 부위가 프로빙이 쭉 들어가는 거예요. 한 7, 8mm. 이것은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버칼에 뼈를 못 만든 거죠. 바이탈본을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드는 겁니다. 플랩을 제거했더니 여지없이 뼈가 한 4mm 정도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것도 일단 뼈를 먼저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청소를 하고 그리고 골 유도능이 있다고 생각되는 오라그래프트만으로 그래프트를 하고 멤브레인하고 슈처했습니다. 그리고 한 4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환자분이 자꾸 재촉해서 어버트먼트부터 새로 만들어서 껴주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리세션은 많지 않았는데요. CT를 보면 7개월 후에 오셔서 CT를 찍었더니 여기 버칼본에 뼈가 없었는데 보시면 코티칼라이제이션이 생기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이런 걸 보면 참 이렇게 거의 원월 디펙트고 그리고 더티한 임플란트인데도 성장인자 BMP를 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생기는 걸 보면 확실히 뭔가 골 유도능이 조금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환자분도 또 요새는 이런 환자분들이 이상하게 한번 오면 많이 오시더라고요. 부산에서 이제 아마 그 이사 오신 분 같은데요. 이제 이것 때문에 오셨는데 이것도 문제지만 22번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사람도 역시 뼈가 없겠죠. 참 큰일입니다. 이분은 이제 안동에서 오신 분인데 안동에서 임플란트를 한 5년 전에 했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죠. 발치 즉시 식립하고 뼈를 했는데 고리식도 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플랩을 열어봤더니 보니까 합성골 같습니다. 합성골이 제일 저렴하니까 쓰겠죠. 그래서 이때는 일단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플랩을 정리하고 안에 있는 그래프트 머티리얼을 다 제거하고 리세션이 많이 될까봐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만 대충 해서 이 임플란트가 있던 자리를 커버하기 위해서 슈처만 했습니다. 2주 후 사진이고요. 2달 후 사진입니다. 2달 후에 역시 수축이 많이 됐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진짜 뼈를 만들기 위해서 플랩을 광범위하게 열고 여기에 컴포지트 그래프트를 했는데 오라 그래프트와 그리고 이종고를 넣어서 컴포지트 그래프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비흡수성 멤브레인으로 핀을 써서 4개를 써서 고정을 확실히 하고 이쪽에 있었던 기존에 있었던 스카 티슈를 자르지 않고 이것을 덮개처럼 이용하면서 플랩을 커버리지 했습니다. 이게 없었으면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수축이 워낙 강했고요. 4.5개월 정도 때인데 메쉬를 이 비흡수성 멤브레인을 제거하고 이때 임플란트를 하나 심었습니다. 4.0의 10mm 임플란트를 심고 그리고 템포라리를 했는데 결과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환자분이랑 다시 의논하고 이쪽을 가지고 다시 이것이 진지바가 올라오게 하려면 뚱뚱해야 되잖아요. 뚱뚱하게 하기 위해서 파셜 시크니스를 하고 이태리 밀라노 대학에 있는 주켈리 선생님의 테크닉, 주켈리 테크닉을 써서 커넥티브 티슈를 고정을 했습니다. 흡수성 실크로 고정도 하고 그리고 코로날리 포션도 플랩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보철모를 만들어 드렸는데 다시
5년 만에 오셨는데 이쪽에 레진한 게 깨져서 오셨어요. 아직 이쪽이 완전하진 않지만 그런대로 5년 동안 큰 무리 없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인트라 소켓 그래프팅을 할 때 너무 오버 필링을 하지 말자는 것과 그러기 위해서는 커버 스크류를 하고 그래프트하고 하는 것인데 그래프트 머티리얼은 합성골은 안 좋은 것 같다. 그거는 컨덴세이션 할 때 깨지니까 그래서 압축 강도가 좋은 이종골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은가 싶고요. 그리고 하고 나서 그것이 만약에 2mm 뼈를 못 만들었으면 나중에 어찌됐건 페일이 오게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쥔지바를 먼저 만들 것인지 아니면 고리식을 할 것인지 문제인데 고리식을 하려면은 반드시 컴포지트 그래프트 정도를 하는 것이 좋은데 그럴 때는 리페어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골 유도능이 있는 오라 그래프트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